서울 외곽, 소경천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 한때 따뜻한 정이 넘쳤던 이곳의 평화는 하룻밤 사이에 악몽으로 변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던 밤은 이제 이웃 간의 의심과 속삭임, 그리고 비명으로 채워졌다.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검은 그림자는 희망의 빛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과연 이 고요한 동네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관한 실화이다. 어둠 속에서 서울은 잠들지 않는다. 2023년의 무더운 여름 아침, 햇살이 소경천의 물 위로 쏟아져 반짝였다. 인근 재래시장에서는 채소와 생선을 가득 실은 작은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상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뒤섞여 평범한 삶의 풍경을 만들었다. 이 평화로운 모습 뒤편에서 검은 비밀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서울과 인근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인 1번 국도변, 허름한 백반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행복 백반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식당은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님들로 붐볐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길 이곳은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없는 맛을 내는 곳이라고 했다. 식당 주인은 김씨 아주머니와 남편 이씨 아저씨 부부였다. 두 사람은 친절하고 소박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위해 수년간 이 식당을 운영해왔다. 행복 백반은 인근을 지나는 화물차 운전기사, 건설 현장 인부, 사무직 직원, 심지어 시장 상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쉼터가 되었다. 단돈 7,000원이면 뜨끈한 밥에 접시가 넘치도록 담아주는 반찬들을 맛볼 수 있었다. 볶음 요리, 매콤한 찌개,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두툼하고 부드러운 고기였다. 이것이 행복 백반을 다른 식당과 다르게 만드는 점이었다. 이곳의 고기 요리는 항상 양이 푸짐했고 고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으며 달콤하고 짭짤한 특유의 감칠맛이 있었다. 처음 맛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내 단골이 되었다. 단골인 화물차 운전사강 기사님은 이 근처를 지나다 배가 고프면 김씨 아주머니의 고깃찌개가 가장 먼저 생각나. 생각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인다니까라며 농담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주변의 다른 식당들이 치솟는 고깃값 때문에 울상을 짓고 때로는 재료를 구하기조차 어려워하는 반면 행복 백반은 단 한 번도 재료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 주방에는 매일같이 고깃찌개 솥이 가득했고 제육볶음과 마늘 간장, 불고기 냄새가 길가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단골 손님 중에는 박진우라는 젊은이도 있었다. 그는 호르머니를 모시고 소경천 근처 작은 빌라에 사는 건설 노동자였다. 진우는 매일같이 시멘트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고된 일을 했다. 그는 일이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행복 백반에 들르곤 했다. 때로는 저렴하고 양이 많아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진우는 식당의 긴 의자에 앉아 차려진 반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고깃찌개와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얹어 천천히 씹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오늘따라 고기 맛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면서 혀끝에 낯선 느낌이 맴돌았다. 이게 돼지고기야? 아니면 닭고기인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장에서 사 먹던 돼지고기와는 분명 맛이 달랐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진우는 접시를 전부 비우고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켰다.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진우뿐만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최 씨, 아주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김씨 아주머니는 그저 웃으며 오래 거래한 단골 정육점이 있어서 싸고 좋은 고기를 받아와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대답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행복 백반은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손님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며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아무도 그 먹음직스러운 냄새 뒤에 언젠가 서울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여름의 열기가 여전히 서울을 뒤덮고 있었다. 1번 국도는 화물차와 오토바이 경적 소리로 가득했다. 행복 백반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진우는 동료 두세 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다. 그의 몸은 시멘트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들은 긴 의자에 앉아 안전모로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고 평소처럼 음식을 주문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담긴 밥상이 앞에 놓였을 때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짙은 갈색 고기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식감은 매우 부드러웠다. 마치 어린 닭고기 같기도 했다. 하지만 달콤하고 짭짤한 그 맛은 분명 달랐다. 진우는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시장에서 종종 돼지고기를 사오곤 했다. 시장 고기는 보통 더 질기고 근섬유가 뚜렷하며 때로는 지방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기는 이상했다. 돼지고기 같지도 않고 염소고기 같지도 않았으며 분명 닭고기도 아니었다. 민준아, 이 고기 좀 이상하지 않냐? 평소랑 다른데. 그가 옆에 앉은 절친한 친구 김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웃었다. 야, 박진우,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오늘 좋은 부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아주머니가 양념을 기가 막히게 했나 보지. 원래 요리 솜씨 좋으시잖아.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주방으로 향했다. 김씨 아주머니가 새 고깃덩어리를 찌개 솥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이 우연히 진우와 마주쳤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어색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날 진우는 밥을 다 먹지 못했다. 그의 배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최 씨 아주머니가 음식을 포장하러 식당에 들렀다. 그녀는 반찬이 놓인 테이블 근처에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주방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아직 씻지 않은 신선한 피에서 나는 비린내 같았다. 김 사장, 이게 무슨 이상한 냄새야? 꼭 피 냄새 같네. 최 씨 아주머니가 코를 막으며 말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웃음으로 무마했다. 아, 방금 고기가 배달돼서요. 아직 씻지를 못했나 봐요. 그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그녀의 회피하는 눈빛은 최 씨 아주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날 밤 최 씨 아주머니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포장해온 고기를 거의 삼키지 못했다. 남편은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린 아들은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즐겁게 먹었다. 하지만 최 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앉아 고깃점을 접시 가장자리로 밀어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의심을 혼자 간직했다. 한편 진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끔찍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소경천 근방에서 실종자 소식이 들릴 때마다 며칠 뒤 행복 백반의 고기 반찬 양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공사 마감을 서두르느라 늦게 귀가하고 있었다. 그때 이씨 아저씨의 낡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오토바이 뒤에는 방수포로 덮인 커다란 상자가 실려 있었다. 방수포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길바닥에 뚝뚝 떨어지며 흔적을 남겼다. 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저건 피가 아닐까. 다음날 아침 진우는 시멘트통을 씻고 있던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민준아. 이씨, 아저씨 오토바이 상자에서 붉은 물이 떨어졌다고. 페인트도 아니고 엔진 오일도 아니었어. 그건 분명 피였어. 민준은 조용해졌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는 진우의 얼굴을 비웃고 싶었지만 친구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했다. 진우야, 조심해야 해. 만약 네가 오해한 거면 큰일 나.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야.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들끓었다. 며칠 후 밤
그 두려움은 상상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새벽 2시경. 동네는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왔다. 진우는 행복 백반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분명 여자의 비명이었다. 진우는 황급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서 식당 주방문이 살짝 열려있고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어서 누군가 무거운 것을 바닥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진우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섰다. 대나무 울타리 뒤에서 그는 이씨 아저씨가 커다란 자루를 집 뒤편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자루는 축축했고 흙바닥에 검붉은 액체 자국을 남겼다. 그 순간 달빛이 찰나의 순간 무언가를 비추었다. 자루 아귀에서 삐져나온 움직임 없이 창백한 인간의 손, 맙소사. 진우는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의 발이 실수로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바삭하는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이씨 아저씨가 즉시 동작을 멈췄다. 그는 휙 돌아보며 어둠 속을 샅샅이 훑었다. 진우는 숨을 참고 바나나 나무 덤불 뒤에 숨어 몸이 굳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흘렀다. 마침내 이씨 아저씨는 고개를 젓고는 자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진우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도록 그 창백한 손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개울가 작은 찻집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밤에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한밤의 비명, 거대한 자루, 그리고 삐져나온 인간의 손. 평소 느긋하던 민준의 얼굴도 이제 하얗게 질렸다. 진우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잘못 본 거라면 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해. 진우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 볼 리 없어, 민준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해. 그들이 우리가 신고한 걸 알게 해선 안 돼.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행복백반의 어두운 창문 뒤편에서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의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 전역을 뒤흔들 기나긴 악몽의 시작이었다. 진우는 자루에서 삐져나온 인간의 손을 본 그날 밤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이미지가 되살아났고 자루가 흙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섞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맛있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거의 손대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마르고 창백해졌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민준 역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민준이 친구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만약 우리가 의심하는 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필요해.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헛것을 봤다고 할 거라고. 진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더 가까이서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올 거야.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행복백반에서 멀지 않은 덤불 속에 숨었다.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었다. 공기는 축축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했다. 식당 안에서는 희미한 등불빛이 여전히 새어 나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씨 아저씨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뒤에는 커다란 자루가 허술하게 묶여 있었다. 진우와 민주는 눈빛을 교환하고 조용히 멀리서 뒤를 밟았다. 그들이 따라간 좁은 길은 어둡고 외딴 곳이었다. 오토바이는 소경천 방향으로 향했다.
멀리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물에 던져지는 격렬한 첨벙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속이 메스꺼워졌고 민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준아, 저 소리 들었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물에 던져진 것이 평범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소경천 시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한소연양의 실종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 앞에서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울며 사람들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몇몇 상인들은 해질녘에 한소연양이 행복 백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속삭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소연양이 그 식당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하라고 할 뿐이었다. 시장의 최씨 아주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기억은 식당 주방에서 맡았던 피비린내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는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남편은 왜 그리 침울해 보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다. 마음속으로는 침묵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말하고 싶었지만 헛된 고발을 할까 두려웠고 만약 잘못 말했다가 가족이 위험에 처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다. 마침내 최씨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피비린내, 이상했던 고기맛, 그리고 한소연양의 실종 소식까지. 목사님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성도님, 이건 아주 큰일입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최씨 아주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진우와 민주는 더욱 과감해졌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혼자인 척 식당에 들렀다. 그는 밥을 주문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식당 뒤편으로 향했다. 그의 눈에 아직 축축한 시멘트 바닥이 들어왔다. 아직 다 닦이지 않은 핏자국처럼 보이는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의 심장은 매 순간 누가 나타날까봐 터질 듯이 뛰었다. 그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김씨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뒤에서 뭘 그렇게 서성거려? 볼 일이라도 있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화장실 찾고 있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진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진우는 민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 봐, 핏자국이야. 이제 내가 헛것을 봤다고는 말 못할걸.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맙소사, 이게 사실이라면 빨리 경찰서에 가야 해.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조심해야 해. 만약 그들이 우리가 신고한 걸 알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동네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사람들은 행복 백반에 가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시장 구석에서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모르는 척했다. 평소 단골이던 화물차 운전사 강 기사님마저 어느 날 밤 씁쓸한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여기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다들 조심하라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마치 그의 농담이 듣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압박감을 더욱 심하게 느꼈다.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의 집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때로는 울타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식사량이 줄고 몸이 야위어 갔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계속 물었지만
진우는 차마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진우와 민주는 다시 식당을 엿보았다. 대나무 틈새로 그들은 이씨 아저씨가 또 다른 자루를 주방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그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늘어졌다. 안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큰 칼이 도마 위를 내리치는 소리 같았다. 이어서 무언가를 씻는 듯한 강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침을 삼켰고 민주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준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사람이 사라질 거야. 진우가 속삭였다. 민주는 눈을 뜨고 굳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 때를 기다려야 해. 더 확실한 증거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시장에서 한소연 양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여러 이야기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식당의 이상한 냄새, 한밤의 비명, 이씨 아저씨가 옮기던 자루, 그리고 한소연 양의 실종.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소문에 불과했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오직 진우와 민준만이 끔찍한 신호를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고요한 밤, 두 사람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 진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것은 길가 작은 백반집의 어두운 비밀에 우연히 휘말린 두 평범한 젊은이의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 비밀은 머지않아 서울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소경천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아르바이트 여고생 한소연 양의 실종 소식은 주민들을 더욱 큰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역신문은 일면에 10대 소녀 미스터리 실종,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시장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밤에 집을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좁은 골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주민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와 민주는 용기를 내어 관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위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침묵은 더 많은 희생자를 의미했다. 낡은 서류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한 젊은 형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이름은 차민호 형사로 30대 초반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은 진중했으며 목소리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본 것을 확신합니까? 차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진우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형사님, 이씨 아저씨가 옮기던 자루에서 사람 손이 삐져나왔어요. 절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민준이 덧붙였다. 식당 뒤편에서 찍은 핏자국 사진도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건넸고 사진을 본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 형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건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각별히 몸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차 형사는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할 것이었다. 행복 백반은 그가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화물차 기사 두세 명이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평상복 차림의 차 형사는 긴 의자에 앉았다. 아주머니, 여기 고깃찌개 백반 하나요.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김씨 아주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차 형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식감이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맛은 있었지만 분명 달랐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짓지 않고 천천히 씹으며 고기 한 조각을 몰래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옆에 있던 화물차 기사가 농담을 던졌다. 싸고 맛있죠, 형씨. 이 동네 지나갈 땐 꼭 들러야 한다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는 곳이 어딨겠어. 다른 기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은 고기가 떨어진 적이 없어. 그들은 마치 가벼운 농담인 양 웃었다. 차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그는 김씨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다. 그날 밤 차 형사는 고기 샘플을 들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우와 민준이 결과에 대해 물었지만 차 형사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제 직감으로는 당신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다. 진우는 더 이상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매 걸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밤에는 집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면 텅 빈 어둠뿐이었다. 시장에서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이 불안감 때문에 그는 안절부절 못했고 어머니에게 숨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한편 최 씨 아주머니는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돌아볼 때마다 발소리는 멈췄다. 그녀가 걸음을 재촉하자 발소리도 다시 따라왔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나도 끌려가게 될까? 며칠 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 형사는 국과수로 호출되었다. 법의학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기 샘플에서 나온 예비 검사 결과 인간의 DNA가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증을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겠지만 초기 신호는 매우 명확합니다. 차 형사는 망연자실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다. 이 소식이 너무 빨리 새어나가면 주민들이 공황에 빠지거나 심지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개울가 찻집에서 진우와 민준을 만났다. 당신들 말이 맞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감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차 형사는 두 젊은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의심하게 되면 당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와 민주는 비밀리에 경찰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들은 이씨 아저씨의 오토바이가 밤에 집을 나서는 시간, 의심스러운 손님들, 심지어 옮겨지는 자루의 그림자까지 사진으로 찍어 기록했다. 모든 정보는 차 형사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최 씨 아주머니는 자신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김 씨 아주머니가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소리 없는 위협처럼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집에서 그녀는 매일 밤 더 길게 기도하며 가족이 이 일에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행복 백반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일부 손님들은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다. 중요한 건 싸고 배부르다는 거지. 한택 씨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먹는 모든 한 입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소경천 동네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속삭임은 커졌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기다리고 모두가 불안해했다. 그 사이 행복 백반의 검은 그림자는 길가에 굳건히 서서 감히 자신을 폭로하려는 모든 이에게 도전하는 듯했다. 그리고 차 형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진실과 어두운 비밀 사이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길어지고 있었다. 한때 배소리로 활기찼던 소경천의 밤은 이제 고요해졌다. 주민들은 더 일찍 문을 잠갔고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거리는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흉흉한 속삭임만이 가득했다. 행복 백반은 여전히 불을 켜고 있었지만
손님의 수는 줄어들었다. 소문을 무시하는 몇몇 화물차 기사들만이 여전히 들를 뿐이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경고했다. 아직도 거기서 밥을 먹는다면 그건 눈뜬장님이나 마찬가지야. 그 말은 느리지만 날카롭게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진우와 민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진우는 가슴이 답답했고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했다. 민준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얼굴의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개울가에 앉아 있었다. 흙탕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난 아직도 그날 밤 물에 무언가 빠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믿어. 어쩌면 이 근처에 무언가 버려졌을지도 몰라. 민준은 저녁 햇살을 반사하는 물 표면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해. 만약 무언가 버려진 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야. 다음 날 밤 그들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다시 개울가로 갔다. 흙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진우가 물속으로 뻗어나온 나무뿌리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진우야, 저기 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흙 속에 하얀 자루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절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끝부분은 찢어져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주변의 물은 탁했고 심한 비린내가 났다. 진우는 가까이 다가가 긴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았다. 자루는 무겁고 단단했다. 건드리자 안에서 바삭하는 소리가 났다. 진우는 침을 삼키며 굳어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고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맙소사, 진우야. 저건 평범한 쓰레기가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그 자루를 찍었고 기절하지 않으려 숨을 참았다. 그 후 그들은 자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서둘러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민준은 굳은 얼굴로 차 형사를 찾아갔다. 그들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차 형사는 한참 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턱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본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팀을 이끌고 조용히 수습하겠습니다. 그날 밤 차 형사는 다른 경찰 3명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도착했다. 그들은 그물을 확인하러 온 어부로 위장했다. 진우와 민주는 멀리서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자루를 물에서 건져 올렸다. 썩는 냄새가 즉시 퍼져나가 한 경찰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이 안에 생선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반장님. 한 경찰이 속삭였지만 차 형사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자루는 배 위로 옮겨졌고 동네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하게 도시로 이송되었다. 개울에서 무언가 발견되었다는 희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몇몇 주부들은 집 문을 더 일찍 걸어 잠갔다. 소경천 동네는 숨길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듯했다. 처음부터 불안해했던 최 씨, 아주머니는 이제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그곳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밤에는 집 앞에 오토바이가 잠시 멈췄다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내 아이가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 후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 형사는 진우와 민준을 경찰서로 불렀다.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처를 내려놓았다. 예비 분석 결과 자루 안에서 인간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여성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소 연양인지 확인하려면 DNA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민주는 의자가 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듯 굳은 채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긴 침묵만이 흘렀다.
차 형사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밖 저녁 하늘은 우울해 보였다. 진우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나 더는 못 견디겠어. 밤마다 악몽을 꿔. 그들이 우리가 신고한 걸 알까봐 무서워. 민준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어. 지금 멈추면 우리가 한 모든 게 헛수고가 돼. 한소연 양을 위해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강해져야 해. 그날 밤 그들은 행복 백반 앞을 지나갔다. 식당 안은 불이 밝았고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지만 이제는 모든 냄새가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다. 진우는 불타는 눈빛으로 그 식당을 노려보며 멈춰섰다. 언젠가 모두가 너희가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고요한 개울 속 물의 그림자는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소경천 동네는 공포에 지배당하는 마을이 되었다. 한때 이야기 소리로 활기찼던 밤은 이제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주민들은 더 일찍 문을 닫았고 집안의 불빛은 희미했으며 귀뚜라미 소리만이 친구가 되어주었다. 행복 백반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돌아갔다. 시장에서 소문은 여전히 퍼져나갔지만 이제는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겨우 속삭일 뿐이었다.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한 채소 장수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 서둘러 제지했다. 조용히 해. 그들이 들으면 큰일 나. 시장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장소 같았다. 차민호 형사는 경찰서에서 작은 회의를 주재했다. 소경천 동네의 지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가게 위치를 가리켰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 형사가 손을 들었다. 반장님, 야간 기습을 할 인력이 충분합니까? 그들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차 형사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한 명의 희생자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의 눈과 귀 역할을 계속하던 진우와 민주는 더욱 압박을 느꼈다. 진우는 종종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집 앞 대나무 울타리에 끼워진 구겨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의 일에 신경 꺼. 아니면 다음은 너다. 그 종이를 민준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들이 알아냈어. 민준은 한참 동안 종이를 쳐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멈추면 우리가 한 모든 게 헛수고가 돼. 계속 싸워야 해. 그들은 이 사실을 즉시 차 형사에게 알렸다. 젊은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종이를 증거로 보관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부하들을 시켜 당신들 집 근처를 멀리서 지켜보게 하겠습니다. 한편 최 씨 아주머니는 공포에 더욱 시달렸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서 돌아오던 그녀는 가게 근처를 지나다가 주방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고 이어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주방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 소리는 사라졌다. 김씨 아주머니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길 쪽을 바라보았다. 최씨 아주머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내가 입을 열면 나도 다음 실종자가 될지도 몰라. 그녀는 중얼거렸다. 경찰은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손님 위장뿐만 아니라 담배를 사러 온 화물차 기사인 척하거나 가게 근처에서 작은 물건을 파는 행상인 척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이 씨 아저씨와 그의 아내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민주는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뒷문으로 이 씨 아저씨가 어두운 천으로 싼 커다란 물체를 끌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서둘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거친 손은 바닥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진우야, 지금 당장 반장님께 알려야 해. 그들은 숨가쁘게 약속 장소로 달려가 차 형사를 만났다. 그들은 본 것을 설명했다. 차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준비합니다. 경찰팀은 위치를 나누었다. 일부는 밤낚시를 하는 어부로 위장하여 개울가에 잠복했고, 일부는 차를 세우고 쉬는 운전기사로 위장하여 주 도로에 있었다.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그들은 적절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쪽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마치 밤바람에 삼켜진 비명 소리 같았다고. 누군가 가보고 싶어 했지만 이웃이 말렸다. 가지마.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우리만 곤란해져. 그래서 그들은 창문 뒤에서 몰래 가게의 그림자를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진우는 민중과 함께 멀리서 가게를 쳐다보았다. 주방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오늘 밤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꼈다. 민준아, 그들이 우리가 연루된 걸 알면 우리 죽은 목숨이야. 무서워. 민준이 친구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조금만 더 힘내자.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가게 안에서는 이씨 아저씨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아무도 못 보게 잠복해 있던 차 형사는 손에 든 무전기를 꽉 쥐었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주위의 모든 경찰이 숨을 죽였다. 동네는 귀뚜라미 소리와 강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모든 것이 거대한 폭발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소경천은 다시 한번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위험의 그림자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심판의 시간은 이제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소경천은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구름이 달을 가려 행복 백반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물결치는 수면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 건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잠복해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차민호 형사와 그의 팀은 준비를 마쳤다. 일부 경찰은 대나무 숲 뒤에 숨어 있었고 일부는 낚시꾼으로 위장해 둑 근처의 정박한 작은 배에 있었다. 진우와 민주는 뒤에 있으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다.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차 형사가 조용히 나무랐다. 진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저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차 형사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신호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소리도 바람의 속삭임도 아니었다. 고통으로 가득 찬 길고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것은 식당의 나무 벽을 뚫고 나왔다.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마치 손으로 입을 세게 막은 듯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준이 진우의 팔을 꽉 잡았다. 진우야, 저건 분명 사람 소리야. 차 형사는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손에 든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른 쪽에 대원이 보고했다. 반장님, 저희도 들었습니다. 분명 비명 소리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이씨 아저씨가 무언가를 주방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였고 뒤따라 들어온 김씨 아주머니가 등불을 더 밝혔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큰 식칼이 번쩍였다. 경찰입니다. 한 경찰이 속삭였다. 반장님, 지금 진입할까요? 더 늦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 형사는 숨을 참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비명 소리만으로는 부족해. 증거 없이 들어가면 법정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 진우는 눈물을 참았다. 반장님, 저 사람이 한소연양이면 어떡합니까?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요. 차 형사가 그를 돌아보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소.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오. 가게 안에서는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뒷문이 잠시 열리더니 어두운 색 자루가 끌려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가기도 전에 문은 굳게 잠겼다. 쇠 자물쇠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한 경찰은 거의 인내심을 잃을 뻔했다. 반장님, 계속 기다리면 희생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지만 섣부른 판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철수한다. 내일 수색 영장과 CCTV 그리고 완전 무장한 지원 병력을 준비하겠다. 그들은 분명 다시 시도할 것이고 그때 현장을 덮친다. 진우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민준이 그를 말렸다. 경찰팀은 조용히 철수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는 여전히 새벽까지 주방불을 밝힌 채 꿋꿋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명소리에 대한 소문이 즉시 퍼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은 가게 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경찰이 늦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이 늦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해. 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다른 사람이 급히 말렸다. 어리석은 짓 마. 만약 사람을 잘못 잡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져. 그 대화를 들은 최 씨 아주머니는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며칠 전 가게 주방에서 들었던 쿵 소리를 기억했다. 어젯밤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마치 그 소리가 여기까지 울리는 듯 진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들이 남의 아이를 잡아갈 만큼 대담하다면 내 아이가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 그녀는 이웃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웃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와 민준 역시 죄책감에 더욱 시달렸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 희미한 소리에 놀랐겠다. 창밖에서 진우야, 부드럽고 슬픈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한소 연양의 목소리 같았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어둠과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다음 날 그는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어. 민준아. 한소 연양이 내 이름을 불렀어. 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건 아마 신호일 거야, 진우야.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경찰서에서도 차 형사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체된 결정이 또 다른 생명을 잃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로서 그는 규정에 얽매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소경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내일 밤 우리는 완벽한 증거와 전 병력을 동원해 진입한다.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소경천 동네는 마치 마을 전체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듯 숨을 죽였다. 기도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모두가 다음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복백반의 어두운 비밀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밤을. 다음날 밤 소경천은 숨을 죽인 듯했다. 다른 구름 뒤에 숨었고 들리는 것은 개울물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행복백반은 마치 모든 소문에 도전하듯 여전히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경찰들은 대나무 숲 뒤, 가짜 그물을 얹은 어선 위,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 밤 탈출구는 없었다. 차민호 형사는 지휘소에 서서 가게 뒷문을 주시했다. 카메라 작동하고 있나?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네, 반장님. 주방과 뒷뜰의 모든 각도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한 대원이 대답했다. 차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색 영장은 손에 있었다. 이제 명백한 증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실수는 없어야 했다. 진우와 민주는 허락된 위치보다 더 가까운 덤불 뒤에 숨어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들키면 우린 끝장이야. 민준이 속삭였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우가 불타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새벽 1시경 갑자기 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무벽을 뚫고 나온 길고 선명한 비명소리였다. 고통으로 가득 찬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너무나 선명해서 근처 집의 주민들까지 잠에서 깼다. 적외선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명확하게 포착했다. 이씨 아저씨가 한 여성을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김씨 아주머니가 등불을 켜고 여성의 몸을 의자에 묶었다. 그녀의 입은 천으로 막혀 있었고 눈은 도움을 청하며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을 때 그 눈은 덤불 뒤에서 지켜보던 진우와 마주쳤다. 희생자의 눈은 공포의 눈물로 가득했다. 진우는 몸속의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반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 대원이 소리쳤다. 차 형사가 높이 손을 들었다. 진입, 경찰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정문팀이 큰 소리로 외치며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후방팀이 주방문을 포위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이씨 아저씨는 놀랐지만 재빨리 테이블에서 커다란 식칼을 집어들었다. 미친 듯한 함성과 함께 그는 그것을 문 쪽으로 휘둘렀다. 경찰 2명이 곤봉으로 막아냈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김씨 아주머니는 정신 나간 듯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에게 즉시 붙잡혔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미친 듯이 손을 휘저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뒷문으로 뛰어들어가 희생자에게 달려갔다. 진정해요.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며 외쳤다. 이씨 아저씨가 그를 발견하고 흉포한 눈빛으로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더 빨랐다. 2명의 경찰이 양쪽에서 덮쳐 거대한 몸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식칼이 손에서 떨어져 쨍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다. 이씨 아저씨는 여전히 발버둥 쳤지만 개머리판으로 맞고 정신을 잃었다. 여성은 구출되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집 앞마당에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겁에 질려 울었고 어떤 이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보호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차 오늘 밤 저 가게를 불태워버리자 법에 맡기지 마라고 소리쳤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차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한 남자가 붉어진 얼굴로 나섰다. 당신들은 몰라. 우리가 몇 년 동안 여기서 밥을 먹었는지. 우리는 속아서 거의 짐승이 될 뻔했어. 그가 흐느끼며 말하자 이웃들이 그를 위로했다. 군중 속에서 최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렸다. 그녀는 진우와 민준의 팔을 잡았다. 너희들이 정말 용감했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경찰이 묶인 상태에 이씨 부부를 끌고 나왔다. 주민들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바닥에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자신들의 마을이 어둠에서 정화되기를 기도했다. 가게 안에서는 다른 팀이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도마, 찢어진 옷이 담긴 검은 자루, 그리고 여러 개의 큰 칼들. 하지만 차 형사를 멈추게 한 것이 하나 있었다. 자루 더미 밑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날짜, 숫자, 그리고 이니셜 목록이 적혀 있었다. 평범한 구매 목록 같지 않았다. X12, F7, 23. 차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주방 기록이 아니야. 이건 암호야. 한 형사가 다가왔다. 아마도 희생자 명단일 겁니다, 반장님. 차 형사는 노트를 닫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아니면 주문 목록일 수도 있지.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정신 나간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배후에는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조종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횃불을 들었고 어떤 이는 당장 가게를 부수고 싶어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이 가게는 증거물입니다. 절대 손대지 마시오. 차 형사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날 밤 소경천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주방의 연기로 가려졌던 비밀이 마침내 폭로되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차 형사는 가게 앞에 서서 낡은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진우와 민준을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껍데기만 발견했을 뿐이오. 진짜 뿌리는 아직 우리가 파헤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소경천 경찰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새 의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취조실 안 두 사람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땀으로 가득했다. 이씨 아저씨는 멍하니 책상을 응시했고 김씨 아주머니는 간헐적으로 흐느끼다가 조각상처럼 조용해지기를 반복했다. 맞은편에 앉은 차민호 형사가 커다란 서류철을 열었다. 그는 압수된 증거물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검은 자루, 식칼, 은행 입금 전표, 그리고 이상한 암호로 가득한 낡은 노트. 이건 누가 썼지? 차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김씨 아주머니가 몸을 떨었다. 남편이 썼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요리만 했을 뿐이에요. 차 형사는 그녀의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X12, F7, 23. 이게 무슨 뜻이지? 이씨 아저씨가 고개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기호일 뿐이야. 당신들은 절대 이해 못해. 차 형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그에게 입금 전표와 비닐봉지에 찍힌 해외 상표까지 발견됐어. 바보인 척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하지만 이씨 아저씨는 마치 지겹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당신들은 세상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저 밖의 큰 길에는 이런 곳이 널려 있어. 소경천은 그저 작은 점 하나일 뿐이야. 당신들이 전부 청소할 수는 없어.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김씨 아주머니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저는 자세한 건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밤에 와서 돈을 주고 가끔 물건도 가져왔어요. 남편이 그들과 이야기했고 저는 그냥 요리만 했어요. 제발요. 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 형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들이 몇 번이나 왔지? 몰라요. 너무 자주요. 김씨 아주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대답했다. 한편 경찰서 앞마당에는 주민들이 울타리 뒤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사형을 요구하며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지친 듯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쳤다. 한 노부인은 2년 전 실종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정신 나간 듯 외쳤다. 형사님, 그 노트 좀 확인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 아들 이름이 있을지도 몰라요. 눈이 붉게 충혈된 한 젊은 남자가 소리쳤다. 불태워버려. 저들을 살려둬선 안 돼. 지키고 있던 경찰들은 분노한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방어선을 만들어야 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몇몇 주민들이 돗자리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밤새 지켜볼 겁니다. 누가 도망갈까봐 무서워요. 한 아버지가 무릎을 끌어안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나무판에 적어 경찰서 울타리 앞에 놓았다. 만약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찾아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한 젊은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와 민주는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체포작전 이후로 그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우는 더 이상 고기 반찬을 만질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끓여준 죽이나 물만 마실 수 있었다. 고기를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민준아. 마치 피를 삼키는 기분이야. 그가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의 상태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식당 근처도 감히 지나가지 못했다. 심지어 닭 칼국수 가게조차도 나도 힘들어. 주방에서 연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만약 이씨 아저씨 말이 사실이라면, 저 밖에 이런 곳이 더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까?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는 가족은 또 얼마나 많을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나 무겁고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취조실에서 차 형사는 방식을 바꾸어 보았다. 그는 몸을 기울여 이 씨 아저씨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침묵이 배후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이 노트에 있는 모든 기록, 모든 숫자가 우리를 그들에게로 이끌 거다. 이 씨 아저씨가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용기가 있다면 해봐. 하지만 기억해도 깊이 들어갈수록 그곳은 더 어두워질 테니 당신들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 차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고 일어섰다. 그는 낡은 노트를 집어들고 세게 닫았다. 그는 이 씨 아저씨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방에서 나온 차 형사는 긴 복도를 걸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외침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든 노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직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그날 아침 소경천은 마치 유령 마을처럼 고요했다. 한때 활기찼던 시장은 이제 텅 비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몇몇 가게는 휴업이라는 작은 팻말을 붙여놓았다. 주민들은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기로 했다. 삶은 채소, 젓갈 혹은 소금과 밥. 아무도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차민호 형사는 작은 회의를 주재했다. 책상 위에는 이상한 암호 X12, F7, 23가 적힌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수억 원대의 입금 전표와 해외 상표가 찍힌 비닐봉지가 있었다. 이 암호가 나타날 때마다 실종자 신고가 접수된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차 형사가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팀의 박경위가 서류체를 들고 보충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반장님. 최종 목적지는 서울에 있었고 그 후 여러 개의 하위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울에 있는 태산무역이라는 회사 이름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차 형사가 물었다.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는 낡은 창고일 뿐 실제 활동은 없습니다. 차 형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뻔하군. 이 씨 부부는 그저 꼬리일 뿐이야. 그에게 돈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 숨는데 더 능숙한 자들에게로.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밤에는 주민들이 조를 짜서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순찰을 돌았다. 아이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귓두람이 소리마저 남편을 기다리는 주부들에게는 무섭게 들렸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이장이 순찰대를 이끌며 말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다른 조직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이곳에 온다면 어떡하지? 라는 속삭임이 계속 들려왔다. 진우는 고통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고기 반찬을 거부했다. 그의 어머니는 거의 절망에 빠졌다. 아들아, 매일같이 야위어 가는구나. 밥을 먹어야지. 진우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자신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꾸는 모든 꿈, 귓가에 계속 맴도는 모든 소리를 자세히 적어 내려갔다. 어쩌면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지도 몰라. 그가 중얼거렸다. 민준의 상태도 다르지 않았다. 밤에 그는 종종 잠에서 깨어 이상한 시간에 우는 닭소리를 들었다. 진우야, 들었어? 또 비명소리야. 그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진우는 자신도 소름이 돋았지만 친구를 위로하려 애썼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강화되었다. 박경위가 보고했다. 태산무역 외에도 입금 전표에 다른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장님, G17.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엄청납니다. 매달 수억 원이 오갔습니다. 차민호 형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야. 이건 인신매매, 거대한 네트워크야. 그리고 이 노트의 모든 암호는
사람 이름이거나 장소일 수 있어. 우리는 조심해야 해. 그날 밤 긴급회의가 열렸다. 서장이 직접 내려와 단호하게 경고했다. 이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마시오.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한 젊은 여성이 베란다에서 아이를 안고 울었다. 내가 사라지면 누가 우리 아이를 돌보지?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몇몇 가장들은 사거리에 비상초소를 세우고 새벽까지 불침번을 섰다. 그 두려움은 소경천을 뒤덮은 짙은 안개와 같았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시선이 위협으로 보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 형사는 보고서를 닫고 책상 위에 낡은 노트를 응시했다. 이 돈의 흔적은 마치 엉킨 실타래 같아. 그가 중얼거렸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실을 당긴다면 매듭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실을 당긴다면 이 실이 우리 목을 조를 수도 있어. 이 시부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소경천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한때 활기찼던 마을길은 이제 텅 비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마당에서 뛰어놀지 않았다. 부모들은 해가 지면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쌀과 생필품을 파는 작은 가게만이 남았다. 경찰서에서 차민호 형사는 정보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컴퓨터 화면에 디지털 흔적이 나타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태산무역의 대표이사였다. 서울의 자금 흐름에서 나타난 인물입니다. 박경희가 말했다. 그의 회사는 육류 수출입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활동은 없습니다. 대신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기적으로 소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차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 특별한 고기 요리로 유명한 곳 아니었나? 맞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도시 외곽의 폐창고에서 온 소포가 그곳으로 직접 배달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서장이 신속하게 결정했다. 팀을 꾸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릴 수 없어. 다음 목표는 그 레스토랑이다. 그날 밤 차 형사와 팀원들이 출발했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했다. 밖에서 본 레스토랑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손님들은 잘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차 형사는 보이지 않는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직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눈빛은 평가하는 듯했다. 건네받은 메뉴판도 의심스러웠다. 시암 스페셜이라는 요리가 있었지만 출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차 형사는 그 요리를 주문하고 몰래 고기 한 조각을 특수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건 연구실용이야. 그가 팀원에게 속삭였다. 옆 테이블에서 그는 2층 VIP 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를 들었다. 컴퓨터 화면 속 사진과 똑같은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강태식 회장이었다.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검은 양복은 몸에 잘 맞았다. 그는 중요한 손님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 작은 마을의 소문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물건은 계속 공급될 수 있고 고객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곧 시작될 겁니다. 차 형사는 숨을 죽이고 모든 말을 기록했다. 그는 이 자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그림자 속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소경천에서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밤에는 여전히 순찰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웃을 조직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저 사람은 밤에 자주 집을 나가. 분명 연루됐을 거야. 한 주민이 소리쳐 거의 싸움이 날 뻔했다. 몇몇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떠나는 게 낫겠어. 한 아버지가 쌀자루를 트럭에 실으며 말했다. 최 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우와 민준 역시 위협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그들을 따라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낮춘 채 따라오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진우의 집 울타리 앞에 구겨진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의 일에 신경 꺼. 아니면 다음은 너다. 민주는 그것을 읽고 몸을 떨었다. 진우야, 그들이 내 집을 알아냈어. 진우는 그 종이를 꽉 쥐었다. 경찰에 알려야 해. 그들이 우리를 협박해도 물러설 수 없어. 경찰서에서 레스토랑에 고기 샘플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고기에서 발견된 DNA가 소경천의 희생자 샘플과 일치합니다. 차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는 명확해. 이건 단순한 마을 사건이 아니야. 이 네트워크는 거대하고 강태식이 그 중심에 있어. 하지만 그는 강태식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는 돈과 인맥 그리고 아마도 그를 보호해줄 권력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 형사는 소경천, 서울, 그리고 해외까지 붉은 선으로 연결된 거대한 지도를 쳐다보았다. 이 모든 길은 우리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판도는 더 커지겠지. 동시에 레스토랑 위층에서 강태식은 큰 창문 앞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다. 다음 단계는 오늘 밤 시작한다. 그의 미소는 옅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소경천은 공포에 더욱 짓눌렸다. 낮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치를 하러 나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밤에는 많은 집들이 더 일찍 불을 끄는 바람에 마을길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서서히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십 명의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다. 그들은 경찰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소리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한 아버지가 붉어진 얼굴로 외쳤다.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게 해주시오. 한 어머니가 3개월 전 실종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외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 분위기는 험악해져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고 이장과 동네 어른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불붙기 직전에 화약고 같았다. 경찰서에서는 대규모 회의가 열렸다. 서장이 거대한 지도를 가리켰다. 붉은 선이 소경천, 서울, 그리고 해외를 연결하고 있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DNA 증거를 확보했다. 돈이 태산무역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도 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강태식, 검은 그림자 작전은 이번 주에 시작한다. 차 형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강태식은 인맥이 막강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그가 도망치고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팀은 두 단위로 나뉘었다. 한 팀은 서울에 잠입하고 다른 팀은 해외로 이어진 자금 경로를 추적했다. 차 형사는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현장팀을 이끌었다. 한편 마을에서 진우와 민준에 대한 위협은 더욱 명확해졌다. 집에 돌이 던져진 후 이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한밤중에 진우의 집 앞을 천천히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인 우스만 아저씨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다. 내가 똑똑히 봤네, 진우. 검은 차 한 대가 자네 집 앞에 잠시 멈춰 섰어. 안에 있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더니 빠르게 사라졌네. 얼굴은 잘 안 보였어. 진우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협박 쪽지를 꽉 쥐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진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다. 그만하거라, 아들아. 우리 목숨이 위험해.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납치할 거예요. 희생자는 더 늘어날 뿐이에요. 민주는 몸을 떨면서도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계속 싸운다면 나도 함께 할게. 우린 너무 멀리 왔어. 다른 한편
서울 외곽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강태식이 비밀 회의를 주재했다. 양복을 입은 여러 남자가 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시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태식이 보고서로 가득한 서류철을 열었다.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작은 마을은 통제되고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이 아는 젊은 놈 2명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부하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이름은 박진우와 김민준입니다. 그놈들이 처음으로 우리의 경로를 의심했습니다. 강태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그럼 처리해. 애들 2명 때문에 수천억짜리 사업을 망칠 순 없지. 그 명령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은 반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소경천에서는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한 소녀가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진짜 적은 이웃도 낯선 사람도 아니었다. 그것은 줄곧 배후에서 움직여온 어둠의 네트워크였다. 다음 날 가면을 쓴 2 남자에 대한 조사 결과 강태식의 은신처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대규모 작전이 외곽의 호화빌라에서 펼쳐졌다. 줄곧 차분했던 강태식은 마침내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경찰이 그를 포위하자 그는 여전히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베란다에 섰다. 나를 잡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밖에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노트북, 배송 서류, 부하들의 자백,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까지. 강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갑이 채워져 빌라에서 끌려 나왔다. 길에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울었지만 안도감을 느꼈다. 소경천에서는 상황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도로 바리케이드는 철거되기 시작했고 초소는 여전히 있었지만 의심 가득한 외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과도한 공포가 거의 자신들의 마을을 파괴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진우와 민주는 개울가에 서 있었다. 석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지며 물 위에 금빛을 반사했다. 민준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진우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민준아. 공포는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공포에 지배당하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적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우연히 지나가던 차민호 형사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2 사람은 많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배웠군. 기억해두게. 범죄는 항상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탐욕과 절망 속에서 자라나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소경천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쉽지는 않았다. 많은 가족이 여전히 상처를 입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서히 서로를 격려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밭에는 다시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을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진우와 민준에게 이번 경험은 상처를 남겼지만 강인함도 주었다. 그들은 삶이 예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검은 그림자가 다시는 마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있다. 탐욕은 인간의 양심을 잃게 할 수 있고 공포는 진실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진정으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아직 어리지만 이처럼 거대한 위협에 직면한 진우와 민준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방금 들은 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는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방치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여 서로를 비난하거나 거의 자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소문을 쉽게 믿지 않으며 증거 없이 서둘러 누군가를 비난하지 맙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지지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진실은 항상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통해 선함을 굳게 지키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며 어둠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